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산유국이 되는 건지 그 가능성 따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 방문 때 기내식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쓴 사실 공개되면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전 1분 뒤에 돌아오죠. 자, 경사스러운 소식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던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이 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소식, 바로 우리나라 바다 이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있을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래픽 바로 보여주세요. 단순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1차적으로 세계적인 심해평가 전문기관의 분석이 있었고, 그걸 받아서 2차적으로 우리 측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검증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최병만 편집장님. 네. 최대 140억 배럴,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로는 가스는 29년이고 석유는 4년 동안 우리가 쓸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쾌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실은 뭐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나 가스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마 그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때도 그야말로 대소동이라고 할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화제를 불러 모았고 또 기대를 낳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동해 가스전이라는 걸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2조 원 남짓어치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업 개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최대라고 얘기하지만 저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또 최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시추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정 매장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시추를 그 시도했을 때의 추정 매장량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좀 그 폄하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흥분할 것도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윤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오히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좀 그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이 좀 묻어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6년하고 지금하고는 이 추정 매장량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탐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를 해도 뭐 무방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물론 실제 시추를 해봐야죠. 아까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70년대 우리가 좀 성급하게 뭔가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 짚어볼 겁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뭐
올 겨울에 시추공 하나를 뚫고 내년 상반기면은 뭐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 오늘 직접 국정 브리핑, 첫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방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항 앞바다에서 이 어떤 이 석유의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하게 나왔었고 심지어는 그 동해 바다에서 가스까지 저희가 2004년부터 21년까지 생산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채굴 원가나 이런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실제 생산까지 예. 경제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시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5개 정도를 뚫어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시추공 하나 뚫는데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네.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 1,000억이라는 비용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해 가야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도 지금 뭐 국면 전환론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 2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개원이 되면 정부에서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확인하신 그런 내용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국회에서 예산 협력까지 잘 이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패널분들께서 좀 더 차분하게 지금 앞으로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처럼 1970년대부터 우리 바다에 이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972년 대한뉴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샘솟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바다 및 석유의 보고를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뉴스 카메라는 포항 앞바다에서 벌이는 제6광구 시추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배에서 바다 밑으로 4,000m의 땅을 파고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석유 한국의 꿈을 안고 바다에 도전해서 황금의 줄기를 찾는 이 작업은 박상수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시죠. 1976년 1월 16일 저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연일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제 예상하는 그런 뭐 시추하는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뭐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1976년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보면은 이미 상당한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이와 같은 석유 개발이라던가 석유 발견에 있어서 197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한 내년 상반기에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차분히 한번 기다려 봤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안들이 한번 나타나고 나면은 꼭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런저런 그 개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만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년 전, 50년 전과 예측 기술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은 분명히 좀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첫 국정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국이 된다는 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잭팟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장
그 양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최 교수님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시추가 성공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얻을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라는 게 우리 산업부 장관의 설명이었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매장이 돼 있냐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냐면 가스가 75%고 석유가 25%인데 최대 140억 배럴이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최소 35억 배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최대치로 한번 보죠. 뭐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 경제적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는 2천억에 가까운 1928조 원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개발, 어떻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정도 1928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3년치에 거의 해당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은 고유가가 항상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흔히들 하는 말이 석유 한 방울도 안 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석유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거니까 지금 오펙 저기 석유 개발 기구라든지 저기 중동 국가들이 힘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석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다들 뭐 앞서 말씀들 하시고 지금 아까 장관도 산업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얘기가 상업 개발이 2035년부터라는 거 아니에요? 시추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2035년이면 이제 10년 후니까 생각하기에 따른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긴 기간이 아니고 만약에 석유와 이제 가스만 매장되는 게 확인만 된다면야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70년대 이미 이제 그게 한번 어긋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와 지금의 기술 관계가 다르다, 기술 발전 단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이슈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야당이 지금 아직은 좀 조용히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이 근거가 좀 희박한 얘기가 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야당이 또 총공세로 나올 거예요.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인데 일단 심의평가 전문기관이 어디고 우리 측 전문기관이 어딘지 이런 것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지금 심의평가 전문기관 그리고 우리 측 전문기관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는 어디가 했는지 그래야 더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2035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성도 있고 사업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상당히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논쟁의 여부가 없는 거겠죠. 네. 박 변호사님,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우리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원 안보 얘기가 굉장히 시급한 화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갈등이 굉장히 격심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그 에너지 수송로, 수송망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름까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석유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국가 안보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대변인,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추고 하나 뚫는 때만 해도 1,000억이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아까 패널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자원 안보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오늘 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저기 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검증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의무를 지금 정부가 갖고 있다. 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게 산자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 부분을 담으려면 사실 이제 다음 6월 달 이후에 이제 개최될 상임위에서부터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만큼 이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시추공을 뚫는데 무려 1,000억입니다. 근데 이걸 최소한 5개 정도, 뭐 정확하게 몇 개를 더 뚫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5개 정도를 뚫어봐야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5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충실한 설명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촉발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방문, 파도 의문투성입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썼는지, 타지말 일정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대한항공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저희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특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기내식 식비가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습니다.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입니까? 향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합니까? 도대체 이런 호화 외유에 얽힌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특검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과 청와대의 수의 계약 자료입니다. 당시 3박 4일 일정이었는데요. 총 2억 3,6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이었는데 그중에서 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뭐 연료비입니다. 6,500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많이 든 예산이 바로 기내식비였습니다. 6,200여만 원이 사용된 건데요. 거의 뭐 연료비랑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게 이 기내식 비용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전용기를 탑승한 사람이 36명이었는데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인도 순방은 3박 4일이었기 때문에 나흘 동안 이렇게 전용기를 4번을 썼답니다. 그러면 뭐 정해진 그 밥이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까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2번 정도 밥이 나오고, 이렇게 인도 국내를 돌 때는 간식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최병무 의원님, 네. 이렇게 지금 전용기를 4번 타는 동안에 탑승 인원 전체가 기내식을 먹었더라도 6천만 원대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죠. 항공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면 한국에서 이제 뉴델리 공항까지 가는 데는 대개 뭐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럼 이제 돌아올 때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 때가 2018년 11월 4일 오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출발해서 만약에 8시간 안팎이 걸렸다고 한다면 아마 점심, 저녁 정도를 기내에서 해결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11월 7일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 귀국도 또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총 합쳐서 4끼 정도의 기내식이 제공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 내에서 이제 그 뭐 러크나우 공항이나 아니면 아그라 공항이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불과 1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내식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식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간식 정도, 이 정도일 테니까 뭐 그거야 뭐 비용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예를 들어서 6,292만 원 나누기, 그러면 이제 4끼를 먹었으니까 4로 나누고, 그다음에 36명이니까 36명이니까 36으로 나누고, 그러면 거의 1인당 한 끼에 뭐 43만 7천 원 뭐 이 정도의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기내식은요, 그 기내식으로 대한항공이 계약한 업체에서만 기내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용을 보면 대략 퍼스트 클래스 수준에 뭐 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떤 계산법을 들이대도 그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 끼에 43만 7천 원이라는 건 더군다나 그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기내식이 다 나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코노미급의 기내식이 제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퍼스트 클래스급의 기내식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일률적으로 1인당 한 끼에 뭐 43만 7천 원 이거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계약서의 총액 기준이 아니고 상세한 세부 기준. 예를 들어서 기내식이 6,292만 원이라면 자, 이 기내식이 뭐 가는 동안에 뭐 어떠한 경우를 해서 대개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를 만약에 공개해서 뭐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납득이 된다 예. 싶으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최병호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1등석 기내식비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열비 규정에 대통령 영부인은 그 상한 제한이 예외로 없대요. 하지만 같이 가는 공무원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직급별로요. 뭐 국장급 얼마, 그다음 뭐 과장급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15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술적으로만 n분의 1로 나눠봐도 어떻게 40몇만 원대가 나오냐. 만약에 그분들이 공무원 규정대로 다 했다고 하면 김정숙 여사의 1인당 밥값은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넘어간다는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뭡니까? 뭐 1000만 원까지 나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뭐 알 길이 없죠.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지금 앞서 뭐 다 이렇게 자세하게 4끼 먹었고 36명의 수행원이고 다 나눠봐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1인당 한 끼에 그 40몇만 원을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최고급 양주에다 뭐 초화로 뭐 이른바 유흥점에서 먹어도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이것도 저기 그 문체부에서 무슨 예산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을. 그래야 이 의혹이 풀리지 않겠어요? 이 보기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6,200만 원씩 이거 식대로 말이죠. 이거는 네. 어떻게든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아까 저기 자막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뭐 좀 저질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의혹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최대한 이쪽 그 야당 편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이상하다고요. 이게 지금 이상한지 아닌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일단 무조건 어쨌든 간에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라는 건 이건 무조건 이상한 거죠. 무조건 이상하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뭔가 잘못 전용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여기다 적당히 이렇게 엎은 건지 문화체육부하고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산을 말이에요. 예. 문체부가 하는 거니까 문체부가 이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문체부가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는 당시 끼니 수와 메뉴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 어렵겠어요? 그게 다 하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한항공과 뭐 계약한 게 있는데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뭐 턴키로 6,200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게다가 이게 나온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타지마할을 방문을 그렇죠. 어떻게 했냐 이 얘기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게 배현진 의원실에서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자꾸 이게 갈래를 치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게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온 말이죠. 예. 타지마을 방문 자체에 대해서 명분이 자꾸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야당도 그렇고 여당이 문제 제기한 거니까 야당이나 문체부에서 분명히 입장을 내고 특히 문체부에서 자꾸만 뭐 없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예. 불과 뭐 2018년도 얘기인데 전 이거는 이걸만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분명히 문체부가 뭘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라. 그래야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36명의 기내식 비용만 2박 3일, 3박 4일 동안 먹었던 그 음식 총 값이 아니고 기내식 비용만 지금 6천만 원이 넘게 먹었다고 하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잔치라도 벌였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윤건영 의원은 트집 잡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거의 뭐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6천만 원이라는 기내식 값이 절대 상식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초호화로 인도에 갔다 오더라도 과연 그 밥값의 3분의 1이나 들까 말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국민 혈세를 어떻게 사용한 건지 혹시 국민들 세금으로 쓰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 것인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해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세계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영부인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비용 갖고 트집 잡으면 국격에 어떤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견 얘기는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게 모디 총리에 대한 결례라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디 총리를 만나서 쓴 돈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에서 먹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내식과 모디 총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정말 본인도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액수를 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와인을 먹었나? 예.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좀 상식적으로 올라갈 때는 주류가 들어갈 때 이렇게 상식 이상의 비용이 가끔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와인을 먹었나라는 생각이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문체부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어찌 보면 국고지 않습니까? 국고를 사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부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가 좀 정확하게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도시락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돈 도저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주류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김진욱 대변인께 좀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 아니냐 6천만 원 정도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내식 예산으로 6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일견 들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소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 문체부가 이 계약의 주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하고 문체부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단가 책정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기내식이라고 하지만 말이 좋아 기내식이지 사실상의 도시락을 미리 케이터링 해가지고 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는 주문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에 어떤 것들을 주문해달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달라고 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짧은 7시간, 8시간의 비행 속에서 뭐 한 끼 또는 뭐 간식까지 하면 2끼 정도를 먹는다고 치는데 거기서 뭘 먹었겠습니까? 사실상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거기에 탑승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인가라고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사실 앞에 뭐 그 VIP나 아니면 장관급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하고 뭐 또 공식 수행원단이 그 먹는 것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비행제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순방 많이 나가셨잖아요, 작년에. 그때 우리가 532억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걸 갖다 단순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열 몇 번 나갔다. 그리고 n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한 번에 나갈 때 뭐 30억, 40억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단가가 이런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사용됐다 그러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호화롭게 그 안에서 비행기에서 그 만찬을 즐겼냐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파티를 했냐 이런 정도로 비약하시는 건 너무 상당히 과잉된 표현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기내식 6천만 원은
이례적이라는 게 지금 항공업계 관계자와 또 공무원들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당시 방문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도 언론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지 기내식으로 무슨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다른 걸 먹었다고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 의원님, 저희도 지금 세부 내용 좀 보고 싶어요. 뭘 도종환 전 장관 먹었는지. 얘기가 맞죠. 예. 근데 이제 기내식은 우리가 흔히 도시락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처럼 생긴 것이지. 그러나 이제 그 기내식은 이제 그 클래스별로 뭐 퍼스트냐 비즈니스냐 이코노미냐에 따라서 전부 단가가 다르고 그 내용물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종환 전 장관도 그 내역을 세부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문체부에서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그 세부 내역을 총액 기준으로만 그 계약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공개해서 같이 한번 의문을 풀어보자는 거죠. 문체부 사람들은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 4끼 정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총액이 6,292만 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게 문체부 사람들은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문체부가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궁금하고 문체부도 궁금하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뭐 이걸 뭐 특별히 뭐 수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한번 진상을 알아보자 이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이 공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대한항공은 사실상 민간 기업이고 청와대와 계속 이 전용기 계약을 이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하기 힘들 거고 문체부가 공개하면 되는데 지금 문체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 여사의 그 전용기 계약서가 순방 직후에 수정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도 순방 이틀 전에 지금 보시는 게 11월 2일에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쓴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비용 계약서입니다. 하노이를 경유하는 그 인도 방문 일정으로 총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2억 1,6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계약서 보실까요? 인도 순방을 갔다 온 13일 뒤에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공식 방문지에서 여기 400km 떨어진 타지마할이 있는 그 운항 일정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주황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되면서 2억 3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가 순방 이후에 바뀐 것, 수정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 당사자들 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서는 변경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정 변경이 있을 네,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 계약서가 변경됐다는 것은 아그라라는 이 지역이 운항 일정이 추가된 게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사안이 과연 타지마할을 갈 필요가 있었는가가 계속해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보게 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는 타지마할 일정이 없었는데 이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변경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체부 관계자도 이런 상황은 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은 가끔씩 해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일정 자체가 추가가 되는 경우는 뭐 흔한 상황은 아니죠.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타지마할의 방문 일정이 추가된 것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순방 직전 나왔던 문건들 봤을 때 타지마할 일정이 없었거든요. 이후에 지금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대한항공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타지마할 일정은 순방 중에 뭔가 추가된 것 같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처음부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이 인도 순방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반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가기 전까지는 계약서 상에도 그렇고 이 아그라 공항 타지마을 가는 부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그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에 방문을 했더니 모디 총리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국빈들이 가시게 되면 보통 그 나라에서 사전에 다 충분히 계획하고 합의된 일정들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렇게 다른 계획을 이렇게 건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재 이런 것들이 타지마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좀 들렸다 가주세요라고 제안을 받고 급하게 경유지를 바꾼 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간 목적이 본인의 버킷리스트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반증을 전 저 계약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현지에서 이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거는 맞다는 말씀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후에 출장 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타지마할을 간다고 계약을 해서 갔으면 그게 이제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관광 목적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숨겨놓고 그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와서 슬쩍 그 대한항공과 다시 계약을 하면서 타지마할을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출장 보고서에는 또 타지마할을 아예 빼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뭐 관광 목적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현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유류비나 뭐 이런 것들 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라는 얘기도 충분히 다 알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뭐 단정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타지마할 관광이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문체부에 제대로 그 문체부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 그 부분을 일단 숨겨놓고 나중에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규명해보자는 겁니다. 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결국 이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인도 측에서 먼저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내가 못 가니까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이미 도종환 문체부 장관 방문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런 지금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공문인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 측에서 초청장 받았다는 게 10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최초 초청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한참 전에 도 전 장관의 출장이 잡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문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장이 10월 5일 날짜로 돼 있는 거고, 2018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지금 이쪽의 야당의 주장은 인도에서 더 뭐 고위급 더 인사를 보내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못 가시니까 대통령 영분이 간다. 그래서 초청을 다시 보냈던 게 10월 26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아무튼간에 맨 처음에 초청 대상은 도종환 장관이었어요. 외교부 장관이었다가 이제 그때 강경화 장관이 아니라 이제 도종환 장관으로 바뀐 건데, 그 날짜로 볼 때는 처음에는 도종환 장관인데 나중에 바뀐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특별수행원, 그건 공직자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네. 이제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볼 때는 처음부터 인도 정부가 이제 모디 총리의 초청장으로 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이제 10월 5일자 날짜로 돼 있기 때문에 도종환 장관, 당시 문체부 장관을 말이죠. 네. 그 날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 갔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 날짜나 이런 거로 볼 때 예. 그렇게 그런 정황은 그래서 썩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자체만 볼 때는 말이죠. 예. 박상수 변호사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순방 불과 넉 달 전에 이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불과 4개월 뒤에 지자체 행사에 어떻게 국가 정상 대통령을 초청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아한 지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허황우 기념공원 이제 개장도 아니고 착공식이었거든요. 착공식이었고 당시 거기 이게 팻말에 보면은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아니라 도종환 장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이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문건들은 사실 그런 점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퍼스트레이디로서 영부인이 이러한 경우에 조금 이제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격을 올렸다 이렇게도 뭐 볼 여지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희호 여사께서 그 유엔에 단독으로 가실 때는 공군 1호기, 2호기를 타고 안 가셨어요. 민항기를 타고 가셨어요. 예, 그냥 민항기를 타고 가셨고 이제 공군 1호기, 2호기가 가지는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점들에서 그 전용기를 띄웠다라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모디 총리에 대한 예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뭐 영부인이 민항기를 타고 가면 예우가 아니고 공군 1호기를 타고 가야 예우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이 인도 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 지적들 논란들을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난달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요.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에 도종환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의 최고위급 인사고 도종환 장관이 수행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는 공문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8년 그 방문 때 정부 대표단 명단인데요. 정부 대표단 단장의 도종환 장관이고 공식 수행원, 그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 대사와 부인이 공식 수행원이고 그 위에 김정숙 여사가 두 번째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지금 순방 다녀왔다라는 게 공문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영부인은 외교상으로는 어쨌든 인정을 받고 하지만 공식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으셨던 이해식 의원의 그런 주장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얘기하는 공식 수행원의 개념은 저 단장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접견하고 또 그 디왈리 축제라든지 허황우 기념공원에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받은 대우를 보면 어떤 좌석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빈 내역을 하는 거 보면 도종환 장관보다 김정숙 여사가 주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단장으로는 이 도종환 장관이 공식적으로 표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중심에 서 있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역할을 역할을 한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특별 수행원이라는 그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도종환 장관이 사실은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가이드하는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보면 저기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디 총리와의 단독 회담도 도종환 장관이 단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수 여사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이해식 그 대변인의 설명은 그래서 공식 수행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판단이 들고 예. 지금 인도 왜 그 여사가 갔냐? 그 도종환 장관이 갔어도 될 일 아니었냐 하지만 이건 정부의 외교 정책의 판단 순위에 있는 겁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지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고위급도 중요하지만 최고위급으로 올려서 거기에 김정숙 여사를 특별히 거기에 대표단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정부의 어떤 판단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은 실질적인 단장 역할은 영부인이 했고 또 인도와의 우리 관계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었다, 결정이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론 주실까요? 네, 사실 그 민주당의 이야기는 민주당의 이야기로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렇게 영부인이 해야 되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 뭐 민주당이 내거는 이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부인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국익을 중요시하고 이렇게까지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민주당이라면 현재 영부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내거는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야기들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우선 이 타지마할은 제가 이 정부 홍보 유튜브인가 거기서 이렇게 많이 또 봤어요. 이러한 점을 이렇게까지 알릴 일이었나,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홍보할 일이었나, 이런 점들도 조금 민주당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끄집어냈는데 이거는 그 문제로 얘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인 것 같고 말이죠. 네. 아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걸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인도와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인도의 미래 비전을 볼 때 가장 최고위급 대통령 다음인 이른바 이제 부인이 아닌 영부인의 자격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저 초청장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 날 도종환 장관의 초청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른 건데 여야가. 근데 아무튼간에 처음부터 김정수 여사를 그야말로 국빈급으로 해서 가서 국격을 높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초청장의 순위로 볼 때, 그 날짜 순위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런 점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 정부가 김정수 여사를 이제 그야말로 실질적인 단장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가 아니니까 단장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수행원을 도종환 장관을 했다라는 주장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이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시죠. 민주당 껐하면 특검법 만능주의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도 할 거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가지고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이를 가지고 특검법 운운하는데 정작 특검의 대상이 어느 건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의혹의 대상이고 국민들이 한번 봐달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불 성격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두 특검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게 정말로 더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발의 이것도 가능합니까? 뭐 당론 찬성? 뭐 저는 뭐 당 그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사이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 의원님. 그러니까 뭐 맞불 성격이 맞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예. 부인하지는 않았죠. 예. 뭐 제가 보기에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 작전 뭐 그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사실 그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진짜 특별 검사가 새롭게 수사해야 될 내용은 여기에는 별로 없고 뭐 다른 거 이제 옷값 뭐 이런 부분은 혹시 그 이제 새롭게 조사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법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특검은 특검으로 맞서자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미의 그 역공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1년 1개월 수사를 했는데 뭐 제대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그것도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과연 그게 특검을 할 사항인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여야의 특검 공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당 할 거 없이 예. 전부 다 정치적 공방 내지는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비판하면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신중하자라는 길도 감지가 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그런 타지마을 관광 같은 경우는 단장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4끼의 비행기 기내식 값이 6,200만 원인가 이렇게 가고요. 어떤 게 정말 더 큰 국가의 중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저는 대답을 하고 특검을 요구하더라도 요구를 해야지. 혹시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가지고 오면 사인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땐 특감으로 가야 되겠지요. 김 대변인님. 지금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에서는 권익위에 맡기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님은 뭐 본인 스스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맞불 성격이라고? 말이 좋아 맞불 성격이지 맞불 성격을 다른 말로 정치권의 얘기로 돌리면 물타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 만능주의다. 또 특검에 민주당이 중독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에서 네. 특검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일종 의원님하고도 말이 좀 다르잖아요. 성일종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면 하는 것이 특검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당론으로 이거를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지. 특검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론으로 추진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 당론으로 당 안에서 예. 이율 배반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고는 뭐 어떤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셔라.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내부에서 정리부터 해와라. 이런 말씀 어떻게 좀 반론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쟁으로 끌고 간 게 민주당이죠.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 정부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던 내용들을 굳이 특검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사안을 정쟁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저 발의는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부당한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발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일종 의원은 당직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원론적인 입장이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다음에 특검을 할 것이다라는 그 원칙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당론이 정해졌다 해서 그 당론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금의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개별 법률 하나 발의해내지 못하는 예. 그러한 분위기에 민주당과는 참 다른 우리 당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 최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정숙 여사 문제 전 특검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조사와 이제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얘기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저희 맞불 작전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건 윤상현 의원의 얘기예요.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성일종 의원은 결제할 생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정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특검이 너무 많아요. 최상병 특검이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검이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고 또 김정수 여사 특검이 뭐 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민주당이 제1호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었고 말이죠. 게다가 조국혁신당도 지금 특검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게다가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할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상병 특검 문제는 워낙 국민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찬성 여론이 높은 이건 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김정수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한동훈도 이건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야 어느 쪽에서라도 좀 자제의 규범을 좀 발휘하자고 누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 이게 여야 이 지금 지도부가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검을 그걸 아예 검찰 없애든가. 지금 뭐 조국 의원이 검찰 기소청을 하자는 뭐 법안 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요 수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 특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설령 특검에 찬성했던 국민들도요 이게 무슨 여야가 앉아서 특검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이 김정수 여사 특검은 자제해야 그래야지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 그걸 왜 수사 끝나고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아까 성일종 의원 말씀처럼 김정수 여사 특검은 거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명분이 씁니다. 그래야지 김건희 여사 특검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명분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말이죠. 네. 최 의원. 뭐 특검 얘기 글쎄요. 저도 뭐 비슷한 견해이긴 하지만 그 여야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를 언제 뭐 자제한 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년 1개월을 집중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환 조사조차 못했던 상황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다시 특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도 저는 뭐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 가지고 자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 지금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그 자유한국당 여기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그 수사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검사들이니 당시에 처장, 차장 뭐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고 뭐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거를 지금 결과도 나오기 전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나오는 게 과연 합당한 얘기인지. 그래서 여론조사도 자,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최상병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까?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까? 저는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여론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좀 붕 떠 있는 여론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확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김정숙 여사에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는 걸 두고 여야 저희 다양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이 지구당 부활 이슈에 차기 당권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달라붙으면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 시장과 가까운 원외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총선 이후에 나눈 총선 적이 이후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예. 뭐 그런 문제 의식을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접하시고 스스로 습득하고 학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부작용을 무엇을 우려하는지 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한동훈식의 어떤 정치개혁의 화법으로 이것을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구당 부활 이슈가 정말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분이죠. 총선 때 1호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도 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최근에
나누신 얘기라든지 조금 언론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저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신환 위원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그 검수완박 관련돼서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기사를 보다가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검수완박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검수완박 그 민주당이 만든 그 입법의 그 민생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 심판을 신청하겠다라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석방돼서 나오자마자 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걸 봐도 이번 우리 총선 패배가 정말 뼈아프다. 정말 이제 이 검수완박 문제를 시행령으로 되돌리는 거는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언제든지 또 폐지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위헌 소송으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위수증이나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방송들이나 이런 데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냥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이것부터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정말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들, 범죄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는 이 보석 석방된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현 대표죠,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변 분들과 의논을 나누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구당 부활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용 아니냐는 게 좀 뒤에 들려드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 됐을 때의 추후 당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총선 130TF에 대한 비판도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운영과 관련돼서 좀 상의를 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오신환 위원장도 정확히 여기 출연하셔서 다른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당대표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좀 물어보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4연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은 3연패지만 수도권은 4연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조직이 수도권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 더구나 또 이제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구당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역 정치를 이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들을 하죠. 원외 당협위원장을 한다라는 건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당에서 어렵게 영입한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정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 변호사님, 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다른 원외위원장들 말고 박 변호사님 본인이 느끼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었을 때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냥 아마 지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기다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 1호 인재 영입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원외위원장들보다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재 영입된 분들이랑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누가 생각해도 지금 당대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정치적인 실익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단을 하고 발표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고,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오히려 등판을 하게끔 유도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전 위원장과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만나신 예.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한 5월 중순쯤 예. 한번 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앞을 못 나와요. 집 앞을 나오면 다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뭐 뒷모습만 다 이렇게 촬영이 되잖아요. 뭐 칼국수 집을 가도 촬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 앞을 못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규모로 만날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요즘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저도 그쯤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제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이 지구당 폐지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그 검은 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 선거, 금권 유착. 이게 보통 사회 문제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난센스다. 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 그리고 대권을 염두에 둔 전초전 성격의 지금 맞불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하고 있는 이른바 이 지구당 부활 뭐 이런 문제에 이제 발맞춰줄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 표를 위해서도 있는 거고요.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권 도전 얘기는 뭐 한참 뒤에 2027년 얘기고요.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일종의 저작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오세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럴 정도로 본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그 일종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차기나 아니면 뭐 당권이나 이런 데 염두에 두고 지금 저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했던 과거의 실적, 이른바 오세훈법 지키기. 네. 뭐 저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본질은 지구당 부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원외에 그러니까 배지, 금배지를 못 단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돼 있어요, 제도가.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현역 의원들이 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의 경쟁자가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원외의 정치 활동을 아주 과도하게 규제해 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일환이 지구당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구당 부활보다는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좀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오 시장이 최근에 부쩍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3종 경기 행사에 참여해서 본인의 체력을 뽐냈습니다. 보시죠. 작년에는 제가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미수에 그쳤는데 준비 운동을 충분히 안 한 게 후회가 됐더라고요. 준비 운동들 충분히 하시고요. 시장님 이렇게 직접 한강을 횡단하셨잖아요. 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안 힘드세요? 예,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좀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면 정말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한 10만 명 모시고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오 시장이 이틀 동안 한강 종단하고요. 또 자전거 타고 마라톤까지 했습니다.
벌써 환갑이 넘었어요, 오 시장이. 그런데 뭐 본인 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발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각이 최근에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직전까지만 해도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각을 세우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특히 이 지구당 부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직전에 있었던 그 해외 직구 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시장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가의 이미지 저 부분조차도 버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라는 저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본인의 이 건강미 이것도 같이 뽐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 한동훈 전선에 서 있는 또 한 명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갑자기요. 여론조사는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 육성으로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모 후보자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내가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서울의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3억만 주면 10% 이상 올려주겠다고 그런 제의를 받은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도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게 무슨 여론조사야. 여론조사이지. 그러니까 보신 그 주장과 결이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얘기를 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대세로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 조작이고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 응답률 10%도 안 되는 조사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가 이거 누구를 뭘 뜻하는 겁니까 하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조사에서 워낙 높게 나오니까 그거를 비판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양수겸장입니다. 대통령을 좀 방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 이제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좀 이제 옹호하고 방어하는 이런 쪽의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이 다 이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전 뭐 홍준표 시장이 나름대로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저렇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저런 데도 있겠죠. 근데 이걸 여론 조작이라고 이렇게 전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단서를 달긴 달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추세가 다 있는 거거든요.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대로 한국갤럽은 갤럽대로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저렇게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발 속보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나 봅니다. 날짜가요. 내달 25일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니까 7월 25일로 잠정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얘기고요. 그런데 뭐 선관위는 25일보다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 이건 잠정적인 얘기고 전대 일정은 확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식 여기까지 다루고요. 김호중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 씨 추가 수사 상황을 짚어드릴 겁니다. 경찰은요, 김호중 씨를 검찰로 넘기면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낮은 수치를 적용한 거였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얘기 바로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에서 나온 김호중 씨의 음주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 기준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 추가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할 때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는 게 서울경찰청장의 얘기입니다. 최병우 위원님. 네. 김호중 씨는 그동안 소주 10잔 이하로 마셨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위드마크,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치가 가리키는 거는 그게 아니라 만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석자들. 그리고 술을 마신 장소도 그 스크린 골프장, 유흥주점, 뭐 식당, 뭐 여러 군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계속 누적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주 10잔 이상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김호중 씨의 경우 본인이 처벌받지 않을 정도 수준 아마 그걸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경찰이 조사했을 때는 동석자들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의 뭐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했을 거거든요. 그 조사했을 때 뭐 꽤 많이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른바 보수적 그 어떤 진술 네. 이걸 가지고 봤을 때도 면허 거의 뭐 정지 수준 이상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찰이 적어도 지금 수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아마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는 그동안 나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소주 10잔 아래로 먹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약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 기자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봐도 면허 정지는 나오더라. 심지어는 면허 취소로 나오는 것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가 그러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술을 즐겼는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현재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정확히 없습니다. 결국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들의 증언에 기대서 계속적으로 수치를 역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이 증언 역시 중요하게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속사 전직으로 일했던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은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가졌고 번화가에서 자주 하차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술대기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술대기라는 게 뭐냐면은 매니저도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김호중 씨를 귀가시킨 다음에 본인도 집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포착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까지 데려다줘야 돼서 기다리는 걸 술 대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호중 씨가 꽤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의 관계자는요. 단순히 술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설이 생겼을 때 오래전에 공황장애가 있었고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초에 이 사고 미조치란 이유 역시 공황이 와서 조치를 못 취하고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는 김호중 씨가 술을 사실상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결론을 지금 경찰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을 보셨는데 거기서 김호중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으면 다음날 많이 힘든다. 그래서 본인이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었고 술에 자꾸 의존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가 이렇게 평소에도 술을 꽤 즐겼다는 게 이번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데 또 하나의 증거처럼 쓰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나를 취재진에게 먹잇감으로 던졌다. 경찰이. 그리고 나는 경찰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한 건데요. 김 씨 변호인이었던 조남관 변호사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때 김호중 씨가 6시간 반 동안 귀가를 거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장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 그러면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럼 강남경찰서는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 정문에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뭐 제가 형사 사건하는 사건의 의뢰인들도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와 같은 이제 좀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나 이런 데서 취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이어서 뭐 경찰의 포토라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뭐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김호중 씨의 죄질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서도 더 이렇게 좀 다퉈 나가면서 형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다퉈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선처를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썩 적절한 그 바람직한 전략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김호중 씨 측의 전략이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안 기자님. 근데 지금 경찰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김호중 씨에 대한 그 수사는 인권 침해 요소는 전혀 없고 규정대로 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가 초반에 이게 조사받을 때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거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이거 조 청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정문으로 걸어 나갔으면은 그냥 이게 원칙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김호중 씨가 들어올 때는 그 당일뿐만 아니라 그 앞전 조사 때도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받는 게 맞는 것처럼 비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는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원칙적인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소위 공인이라고 불리는 유명인,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불거지면 대략적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는데 적어도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총 3차례의 경찰 조사가 있었죠. 3차례 모두 포토라인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혹은 이게 알려지지 않았었죠. 조사를 받은 게.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시 나갈 때는 정문을 통해서 나가도록 경찰이 조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6시간 동안 버티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김호중 씨 입장에서 왜 앞서서는 분명히 그렇게 비공개를 해줬는데 뒤에 가서는 꼭 이렇게 정문으로 나가게 했느냐를 놓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처음부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나드는 게 맞다라는 게 서울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길 씨요. 음주 방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길 씨의 혐의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길은 그런 행위는 없었고 단순히 동석해서 음주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봤습니다만 CCTV에 김호중 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길 씨가 내리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장면입니다. 길 씨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CCTV가 나왔는데도 방조죄는 성립 안 된다. 왜 그런 건가요?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2명의 동석자가 있었죠. 유명인입니다. 정찬우 씨 그리고 길 씨입니다. 정찬우 씨는 왜 해당이 안 되냐? 스크린 골프장까지만 있고 귀가를 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길 씨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때 김호중이 운전하는 차량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면은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걸 알았을 텐데 그런 걸 알고도 조수석에 섰다면은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냐라는 논리인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주운전 방조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행위는 없었다. 단순히 동석해 같이 술을 마신 정도였다고 본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경찰이 적어도 스크린 골프장에선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확률이 꽤 큽니다. 즉 그곳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기 씨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방조염이 적용되지 않고 김호중 씨 지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이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김호중 씨의 그 걸음걸이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게 김호중 씨의 주장이었는데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말씀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사고 당일에 걷는 모습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송치될 때도 김호중 씨가 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살짝 절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의도한 거냐 아니냐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이 그동안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원래 걸음걸이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국과수는 법보행 분석을 해보니까 평소 걸음걸이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법보행 분석 결과가 또 음주 혐의 입증에도 또 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 네. 국과수의 또 감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위드마크 공식이나 법보행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술을 딱 먹었을 때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데 많은 음주운전들이 술 먹고 한참 있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 되는 경우에는 그때 진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거를 이렇게 미리 통계로 만들어 놓고 추정을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걸음걸이가 이렇게 평소와 다르다라는 이런 법보행 분석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증거로 넣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로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호중 씨 측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정황들 그리고 국과수의 그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자, 걸음걸이가 왜 그리 중요한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김호중 씨가 왜 비틀거렸냐를 놓고 볼 때 비틀거릴 정도의 술을 마셨다라는 결과에 도출하기 위해서 꽤 큰 정황 증거로 경찰이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원래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과거 한 예능을 보면 김호중 씨가 발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비틀거렸던 것이지 절대 술 때문에 비틀거린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과 김호중 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이 법보행 분석에서는 뭔가 기존에 이제 김호중 씨가 걷던 모양새와 그리고 저렇게 술을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마신 보행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찰 측에 꽤 유리하게 해석될 정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 지금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 인정하고 사고 후에 하차 후에 조치를 했다면 벌금형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은 되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인 사고를 내고 도망가게 될 경우에는 특가법상
이제 그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상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있는 데다가 또 대물사고를 내고 가버릴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죄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거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군요. 경찰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서 이 음주에 대한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호중 씨의 일부 팬들은 여전히 김 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팬들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바로 김 씨가 이감된 이 서울구치소의 식단을 공유하면서요 김호중 씨에게 특식을 추가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기자님, 특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중 씨 팬덤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이 팬덤이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는 본인들도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지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김호중 씨를 이 동기인 또 가수 이명웅 씨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절대로 김호중 씨의 팬이 아니다. 이거는 팬이 아닌 사람이 한 것이다라면서 모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김호중 씨에게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빚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별도의 특식을 요구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는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초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식이 너무 화려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 초에 이 공개를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김호중 씨가 서울구치소로 옮겨지면서 다시금 이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김호중 씨가 앞서서는 그 유치장에서는 도시락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후에 이번에 구치소에서는 저 삼시세끼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그것까지 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간섭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건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더욱더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KBS에서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요.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천재성이 아깝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 지금 김호중 씨를 감싸고 있는데요. 어떤 심리인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뭐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디 가서 돈 빌리고 뭐 굉장히 없이 살아온 거야. 이 재능에 비해서 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케어해줬으면 이렇게 됐겠나, 진짜 한국을 빛낼 수 있지 않았겠냐. 우리의 마음대로는 그때는 그랬죠. 자기 남편, 남자친구이자 아들이자 조카이자 이런 마음으로 다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매우 일지만 메시아나 구원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또 강화시켜준 거는 팬덤이죠. 이 사람의 독특한 서사가 아주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거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고 서사에 갇힌 거예요. 기껏해야 이 음주운전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안 기자님, 지금 팬들이 100억을 기부한 김호중을 선처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것은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김호중은 대체 불가의 천재적인 아티스트다. 한 가지 실수만으로 마녀사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청원도 하고요. 그 청원에는 뭐 동의가 1,400건을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그 팬덤의 심리까지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KBS의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이 올라오고 동의가 1,000건이 넘으면은 한 달 이내에 KBS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처 호소문에 대해서도 KBS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호중 씨가 일단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 출연 정지가 돼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처 호소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중적 영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 김호중 씨가 잘못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고 몇몇은 다퉈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감싸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과 또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 외에 국민들이 김호중이 돌아올 시점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팬덤들의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오히려 김호중 씨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수사 상황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오늘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을 발의한 야당에 대해서 특검은 사법 방해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법 방해이고 그리고 술자리를 회유라는 이화영의 그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민주당이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가 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야당의 특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